1장의 6절 화학 반응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연력학 제2법칙을 화학 반응에다가 제2법칙을 적용시켜 보면은 엔트로피는 어쨌든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앞에서도 많이 봤던 반응이죠.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 반응인데, 상대적으로 기체 분자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게 더 움직임이 활발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자가 하나로 뭉쳐져 버리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반응에서 암모니아하고 O2하고 반응을 해서 NO하고 H2O 기체들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본다면, 여기는 총 9몰의 기체들이 반응을 참여했고요. 여기는 총 10몰의 기체들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뭉쳐있는 거 이것도 뭉쳐있는 거지만 어쨌든 기체의 분자수가 더 증가했죠. 그래서 위치적 엔트로피 변화는 기체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대적인 분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위에 있는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델타 S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좀 다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부호를 예측해보자 그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고체가 만들어지고 기체가 하나 나오죠. 이거는 분명히 엔트로피가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SO2가 산화되는 거, 여기는 3몰의 기체들이 반응에 참여했고, 이거는 2몰로 줄었어요. 이거는 델타 S 값이 분명히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예측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A는 양이고요, B는 음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시면 돼요. 앞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연력학에서 보통 중요시되는 것은 연력학적 함수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엔탈피나 자유에너지의 절대값을 다 측정할 수는 없는데 엔트로피는 정할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 왜냐하면 절대 0도에서의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력학 3법칙이에요. 그래서 절대 온도 0도에서 완전한 결정의 엔트로피는 제로가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연력학 3법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한 결정, 그러니까 절대 온도 0도씨에서의 결정의 경우,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결정 안에서 고체 결정 입자들이지만 이것들도 약간씩의 진동 운동 비슷하게 해서 그 제자리에서 조금씩은 배열이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니까 물질의 엔트로피는 온도와 함께 증가한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엔트로피는 개의 상태 함수,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엔트로피 변화는 생성물의 표준 엔트로피와 반응물의 표준 엔트로피의 차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변화량이 결국 그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반응물들의 엔트로피량하고 생성물들의 엔트로피량, 요걸 이용해서 이 생성물들로부터 반응물의 엔트로피 차이를 구하면은 그 값이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 아니겠느냐 그거죠. 뭐 앞에서 엔탈피도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생성물들의 모든 엔트로피를 다 더하고 반응물의 모든 엔트로피 값들을 더해서,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더해서 그냥 계산을 했고요. 앞에는 이제 이 앞에 반응식의 개수만큼씩 곱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49줄 퍼 켈빈 이렇게 나왔죠. 이 반응은 엔트로피 기체 분자수가 5몰에서 여기는 4몰로 줄어드니까 분명히 마이너스라는 것을 이미 예측을 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까지 수치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델타 S 제로의 계산해서 또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화알루미늄이 수소기체하고 만나서 알루미늄하고 물 분자를 형성하는 이런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가스의 분자수가 동등하네요 지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애매하죠. 이 반응식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델타 S0, 그러니까 S0 값을 이용해서 좀 전에 보셨던 그 공식에다가 똑같이 넣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된 물질들의 엔트로피 값, 그걸 합산하고, 그 다음에 반응 물질의 엔트로피 값을 빼주시면은, 이거는 179 줄 per 켈빈. 아, 엔트로피 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반응은, 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라서 좀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반응물 쪽에는 산몰의 수소기체, 생성물 쪽에도 산몰의 수증기가 관여하니까 그 델타 S가 뭐 이렇게 비교적 큰 값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H2O 분자는 비선형의 3원자 분자고 2원자 분자인 H2보다 많은 회전 운동 및 진동 운동,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도 불규칙한 운동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선형 분자라서 상대적으로 운동의 상태가 뭐 위아래나 좌우나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그 운동 방식이 별로 몇 가지가 안 나타나는데, 얘는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앞뒤 방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무질서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H2O의 표준 엔트로피 값이 H2 가스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하고 요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좀 더 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자가 복잡할수록 조금 더 큰 엔트로피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7장의 7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자유에너지와 화학 반응에서 표준 자유에너지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G0 값은 1기압에서 1몰의 질소기체가 3몰의 수소기체와 반응하여 2몰의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 때 자유에너지 변화다. 그러니까 제로가 붙은 건 전부 1기압, 그러니까 표준 상태라는 얘기예요. 1기압, 0도씨 1기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1몰의 질소가 3몰의 수소하고 만난 그때의 자유에너지 변화 이렇게 써놨네요. 자, 델타 G0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뭐 이렇게 델타 G는 앞에서 보신 그 공식이죠. 델타 G는 델타 H-T 델타 S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제로만 붙인 것 뿐이에요. 제로만.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이 반응에서 델타 H0 하고요, 델타 S0 값은 각각 이렇게 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보시면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CO2 1몰당 마이너스 394.4kJ이라고 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자유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 반응은 대단히 자발적인 그런 반응이 될 것이다 하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H, 델타 S0, 그 다음에 델타 G0의 계산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뭐 표준 생성열이 나왔고, 엔트로피, 표준 엔트로피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5도씨 1기압에서 일어나는 다음 반응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몰의 SO2가 1몰의 O2와 만나서 2몰의 SO3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에서요, 델타 H, 델타 S, 델타 G0를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식에다 넣어서 푸는 거예요. 일단 근데 여기에는 델타 HF, 델타는 아니고 HF만 나왔죠. 표준 생성열은 순물질로부터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 변화량을 표준 생성열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넣고, SO3를 여기다 넣고, 이 SO2를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뭐 O2는 제로니까 그냥 제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개수만큼씩 곱해 줬습니다. 몰 단위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92에다가 594를 더해서 마이너스 198이라고 하는 델타 H0 값을 찾아냈어요. 이거 앞에 열화학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성물의 표준 생성열에서 반응물의 표준 생성열을 빼주는 그 공식으로 그대로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 S도 역시 마찬가지로
SO3의 델타 S 하고요. SO2, 그 다음에 O2의 델타 S 값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차를 구해 보시면은 여기에 쫙 이 값들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87 줄 퍼 켈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델타 G 구하는 공식에다 넣어서 이제 풀면 되죠. 이렇게 델타 G0는 델타 H 여기 마이너스 198 요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25도씨라고 그랬으니까 298 켈빈이 될 거고요. 델타 S0는 여기서 구한 값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42 킬로줄이라고 하는 델타 G0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반응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반응이네 라고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엔탈피처럼 자유에너지도 상태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헤세의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가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각 단계를 모두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걸 합산해 가지고 전체 반응의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CH4가 만약에 O2하고 만나서 일산화탄소를 중간체로 만들고 H2O를 또 만들어내는 반응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CH4가 2당량의 산소와 만나서 CO2를 만들고 H2를 만드는 이런 반응 두 반응이 나와 있을 때 이 각각의 두 반응을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요. 이건 여기 17의 3번을 반대로 거꾸로 적은 식이래요. 거꾸로. 여기 이게 생성물이 아니라 반응물이 되는 거고 여기가 생성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쓰면은 이거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CH4, 2당량의 CH4가 다 소고가 되고요. 여기에 H2O도 역시 소고가 돼 버리겠네요. 그러면은 2몰의 CO, 일산화탄소하고 4몰의 O2가 만나서 2몰의 CO2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3몰의 O2가 생성되는 이 반응인데 여기서 O2도 3몰을 없애고 4몰에서 1몰만 남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CO2만 남고 아무것도 안 남죠. 요게 결론이 되는 반응식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반응들을 각각 더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해서 마이너스 514 킬로줄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앞쪽에서 델타 H0를 구하는 그 방식하고 똑같이 이것도 어떤 경로를 거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반응에서 처음 물질하고 맨 마지막 물질, 처음 물질과 마지막 물질의 그 에너지 변화량만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라서 헤세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헤세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그런 얘기죠. 다이아몬드가 산소와 만나서 CO2를 만드는 반응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흑연이 산소와 만나서 CO2를 만드는 반응이 있어요. 이때 다이아몬드가 흑연으로 변하는 이 반응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CO2로 되는 반응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흑연이 생성물로 가야 되니까 이 반응을 역반응으로 바꿔버리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CO2가 흑연하고 O2로 변하는 이런 반응으로 바꿔주시면 여기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반응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C 다이아몬드 O2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되어 있죠. CO2 소거되고요. O2 소거되겠네요. 그럼 결국엔 이거랑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 두 값들을 더해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 식을 흑연이 CO2가 되는 식을 거꾸로 반대로 역반응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부호만 바꿨습니다. 이거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3kJ이다 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보다는 아주 흑연 쪽이 상대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활성화 에너지는 굉장히 커서 반응 속도는 느리겠지만 어찌됐든 다이아몬드도 아주 오랫동안 놔두면 결국
흑연으로 변화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델타 G 값이 음이니까 자발적으로 흑연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이 조건에서는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없다. 모르죠. 몇백만 년 동안 놔두면 변할 수 있을지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또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델타 HF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건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그랬고요. 이건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는 글루코즈의 생성 반응에서 이렇게 순물질들, 호돈소 물질들, 한 가지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화합물을 형성할 때, 이럴 때 바로 표준 생성 엔탈피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 엔탈피 대신에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를 사용해 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 값을 다음 식에 적용하면 특정 화학 반응의 델타 G0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생성물에서 반응물들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를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또 계산을 해보자 하는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탄올은 높은 옥테인가를 가지고 있는 고성능 경주용 엔진의 연료로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반응에 대해 2몰의 메탄올이 O2와 만나서 CO2와 H2O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O2는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 역시 제로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 메탄올, CO2, H2O 이것들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개수비만큼 곱해서 그냥 그대로 이 물질들의 이 두 개의 개수 곱한 거를 합한 다음에 얘를 개수를 곱해서 빼주시면 끝나는 거죠. 풀이 과정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생성물들의 모든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반응물의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를 빼주니까 여기 나왔죠. 전체는 마이너스 1378kJ. 그래서 굉장히 큰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연력학적으로 매우 자발성이 높은 반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생성 자유 에너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유 에너지의 압력 의존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절에서는 이상 기체에 대한 자유 에너지 압력 의존성만 다루게 됩니다. 왜? 실제 기체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반데르발스 인자들을 또 곱해줘야 되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상 기체 한에서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 기체에 대해 엔탈피는 압력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압력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엔탈피 개념은 빼버리고 바로 엔트로피 개념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바로 부피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온도에서 1몰 이상의 기체에 대해 큰 부피는 작은 부피보다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낮은 압력이 높은 압력일 때보다는 엔트로피가 높을 것이다. 이걸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식을 이렇게 바꿔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에너지 값은 델타 G, 그러니까 여기서 G0는 1기압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1기압이 아닐 때의 G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기압 표준 자유에너지에다가 기체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자연 로그의 압력 값을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그게 그 온도에서의 자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T, LNP라고 나와 있는 요것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응에 대한 자유 에너지 변화의 압력 의존성을 알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그 NH3 여기 생성물의 자유 에너지에서 반응물들의 자유 에너지를 빼준다 그 얘기고요. 이때 생성물의 자유 에너지는 표준 자유 에너지에서 RT, LN, P 요거고요. 요 NH3의 부분 압력이겠죠. 그래서 그것들 각각을 이렇게 대입해서 요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여기 다 그 식, 여기에 있는 이 식들을 여기다 대입한 것 뿐이에요. 이렇게
대입해 줬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 뭔가 변수들이 되게 많으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식을 좀 간단하게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델타 G0 값들만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RT, ln, P 값들만 따로 빼놓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같은 변수들을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들을 앞으로 빼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의 델타 G0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다른 지수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식을 고쳐서 쓰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반응의 델타 G0 값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놔뒀는데 이걸 갖다가 ln 자연 로그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반응 지수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반응 지수 배웠었죠. 반응 지수. 반응 지수가 뭐 큰 값을 가질 때는 자발적으로 반응이 더 진행될 것이다. 정반응이 잘 진행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그 내용에서 나왔었던 개념이니까. 특이하게도 델타 G0에다가 RTLN 반응 지수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이 식이, 이 압력에 대한 식이 결국엔 이렇게 RTLNQ라고 하는 반응 지수 표현식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델타 G0를 계산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5기압의 CO하고 3기압의 H2가 반응하여 액체 메탄올을 만들 때 25도씨에서 델타 G를 계산해 봐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델타 G, 그러니까 표준 생성 자유에너지는 여기에 마이너스 166으로 나왔고요. 이게 다 제시가 되어 있어야지만 풀 수 있겠죠. 요 값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메탄올에서 요 CO하고 H2의 값들을 빼주면 돼요. H2는 근데 이건 호돈소 물질이니까 또 제로죠. 그래서요, 이렇게 요 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앞에서 요걸 빼주시고 여기가 이제 델타 G0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뒤에 RT, LNQ만 여기다가 이제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1몰 CO하고 2몰의 H2가 반응해서 1몰의 CH3OH가 생성될 때 값이니까 델타 G0는 앞에서 나온 요거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CO의 압력에다가 H2의 압력의 제곱, 그걸 곱한 값의 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가 계수가 1이니까 여기 1이죠. 그래서 1로 넣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걸 넣을 수 있고, 그거를 자연로그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요 값 여기다 대입, 델타 G0 값이에요. 이거는 뒤에 8.314오는 기체상수, 298 켈빈은 뭐 절대온도, 그 다음에 여기 자연로그 값에다가 이 앞에서 계산한 반응 지수 값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요걸 대입해서 그대로 풀어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38 kJ per 몰이다 라는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또 하나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에서 델타 G의 의미는 결국 여기서 뭐 예제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CO하고 H2의 반응으로 메탄올이 만들어지는 건 자발적이다. 이런 것들. 이 결과는 무슨 의미냐? 플라스크에다가 5기압과 3기압에 있는 CO하고 H2오를 함께 섞으면은 알아서 생성되느냐? 아니죠.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반응계는 반응이 완결됨에 따라서가 아니라 평형에 도달함에 따라 가장 낮은 자유에너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 평형을 또 배웠죠. 그러니까 이 반응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농도비가 계속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가장 낮은 자유에너지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가장 화학 물질들로 인해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계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유에너지 상태로 있는 CH3OH, 그 다음에 COH2의 평형에
혼합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란 얘기죠. 이게 여태까지 배운 자유에너지 변화량 요거의 의미다. 그걸 이제 여기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쭉 에너지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잠시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탁 멈추게 되는, 이게 이제 평형점에 도달하는 그 지점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어쨌든 반응물들과 생성물들의 자유에너지 합이 최저점이 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G0 값을 알면 평형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에너지와 평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앞쪽에서 제가 다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델타 G가 만약에 제로다, 제로인 경우라고 하면 그게 바로 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델타 G가. 그래서 평형점이란 반응계가 도달할 수 있는 최소 에너지 값이다. 방금 앞에서 했었던 거죠. 그래서 A가 반응하여 B가 생성됨에 따라 개의 총 자유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운 그 공식에다 넣어서 풀이를 해주면은 델타 GA하고 델타 GB를 합산한 그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A가 B로 변해감에 따라서 PA가 감소하니까 GA는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이게 줄어드니까요. 그 다음에 PB가 증가하니까 GB도 역시 증가하게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의 총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한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요. 델타 GA하고 GB가 같아질 때가 바로 평형에 도달하는 때고, 이때 델타 G는 제로다. 그러니까 델타 G가 제로 값을 나타내게 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평형점이다. 이미 결론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살펴보면 실험에 대한 자유에너지와 A의 몰 분율에 대한 그림이, 이 실험에서 최소 자유에너지는 A의 75%가 B로 전환될 때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A의 압력은 0.25하고 2.0 이걸 해서 0.5 atm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75 곱하기 몰 분율을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2.0 atm 해주면 1.5 atm으로 이렇게 도달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요. 요 평형상수 K는 결국 A의 압력, 평형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B의 평형에서의 압력인데, 이게 0.5분의 1.5 해가지고 3.0이 되는 요 값이 평형상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기압 상태하에 있는 반응 용기에 B기체 1몰을 넣은 경우에도 같은 평형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자유에너지 값이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같아질 때까지 B가 A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반응계에 대한 전체 자유에너지 곡선은 이제 이렇게 두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걸 합쳐서 이렇게 돼서 제일 에너지가 낮은 지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평형에 도달한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자면은 반응은 델타 G가 제로일 때가 평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 Q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평형에서는 Q가 바로 평형상수가 되는 거죠.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형상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는, 평형상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질 때는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타낼 때, 아무튼 평형상수보다 더 크면은 얘가 아직 분모보다 더 크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 요게 크면은 이제 역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왜? 생성물이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Q 값이 K보다 작다면은 이제 정반응이 더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평형에서의 델타 G0 값은 RT ln K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형 상수 값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식은 매우 중요한 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델타 G0는 0이다. 그래서 평형은 델타 G0가 0이다. 그 얘기고요. 모든 성분들이 표준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자유에너지가 다 같다.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압력이 1atm이면 K는 1이고 걔는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델타 G가 0보다 작다면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적은 상태가 돼서 정반응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정반응이 더 그러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델타 G0 값이 0보다 크다면은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많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왼쪽으로 진행되는 역반응이 우세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K 값하고 델타 G0 값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하고 1을 기준으로 하지만 반대가 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에너지와 평형 해가지고 이제 예제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암모니아 합성 반응을 생각해 보시면요. 앞에서도 많이 봤던 반응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25도씨에서 소비되는 N2 1몰당 델타 G0는 마이너스 33.3 kJ이랍니다. 25도씨에서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하여 개가 이동하는 방향을 예측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암모니아가 1기압이고 N2가 1.47기압, H2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기압이라고 가정하면 또 다 1기압일 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넣어서 푸시기만 하면 돼요. 이 식에다 넣어서 이 반응 지수를 이제 여기에 압력비로 이렇게 나타내서 각각의 N2의 압력, H2의 압력에다가 여기 개수만큼 이렇게 지수승으로 놔둬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풀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6.08 곱하기 10의 5승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큰 양의 값을 가지고 있죠. 양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역반응이 훨씬 많이 진행될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G0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또 계산돼서 나오네요. 반응 지수 값은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응 지수 값이 나왔는데 그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주시면은 델타 G를 요거를 풀 수 있는데 여기 델타 G0 마이너스 33.3 요걸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응 지수 Q를 여기다 넣고요. R은 기체상수 넣었고요. T는 절대온도 25도씨라고 했으니까 298 그걸 넣어서 계산을 하니까 여기 그게 맨 밑에 나와 있는 식이에요. 여기 지금 쭉 위에 나왔는 이 수치들만 대입해서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제로가 돼버리네요. 제로. 전체 델타 G가 제로란 얘기는 평형이다. 이 반응은 평형에 도달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반응 지수로만 본다면 이 반응은 분명히 역반응이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처럼 보이는데 델타 G 값을 계산해 보니까 평형이란 얘기죠. 평형.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전부 1기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다가 또 똑같이 1을 넣어버려요. 그럼 이게 전체가 또 1이 돼버리겠네요. 싹 다 1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이게 제로 값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델타 G가 곧 델타 G0하고 같아지는 그렇게 되는 점이 돼버리죠. 델타 G는 델타 G0하고 같아져 버립니다. 근데 이 델타 G0 값이 음이에요. 앞에서 나왔죠. 이 델타 G0 값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표준 상태에서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낮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따라서 걔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음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K는 1보다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의 평형까지도 이렇게 자유에너지를 이용하면 아주 수월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대입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죠. 산소에 의한 철의 부식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됐네요.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25도씨에서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뭐 이것들은 제로가 나왔겠죠. 여기 엔트로피 값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식 앞에서 배웠던 그 식을 이용해서 델타 G0를 계산해 보시면요. 요거 대입해 주시면 돼요. 델타 HF 요거를 이용해서요. 생성물의 델타 HF에서 반응물의 델타 HF를 빼주면 이건 0이니까 그냥 요거네요. 그래서 넣어보시면은 여기가 다 0이니까 1.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10의 6승이 되네요.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고요. 델타 S는 여기 있는 거 이것들을 또 똑같이 반응물에서 생성물 걸 빼주니까 마이너스 543주 줄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쫙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식에다가. 그래서 델타 H는 요거를 대입해 주시고 델타 S는 요걸 대입해 주셔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1.490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나오죠. 굉장히 큰 값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델타 G0를 RT ln K 값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1.490 곱하기 10의 6승이라는 걸로 해주시면은 뭐 이렇게 해서 K 값이 나오겠죠. 이게 평형상수 값이에요. 평형상수. 그래서 역으로 자연로그를 안티로그로 이제 걸어서 요거를 풀어주시면은 이게 나오게 되고요. lnk가 601이랍니다. 601. 그래서 요거는 이 평형상수 값은 매우 크니까 철의 부식은 연력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잘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601이라는 얘기는 이게 자연로그 값이거든요. 자연로그 값은 자연대수 2에 이게 자연대수 2에 601승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값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주 잘 일어나는 그런 반응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써 있네요. 2에 601이라고 제가 지금 써놓은 자리에 하필 또 거기 써지네요. 지워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자유에너지와 평형에 대해서 이제 K의 온도 의존성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끝나갑니다. 압력 의존성을 받고요. 이제 온도 의존성을 볼 텐데 델타 G0 값은 앞에서 배우신 대로 RT ln K. K는 이거는 온도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평형상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식이 등식이 성립이 되죠. 이 등식을 ln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걸 또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lnk만 남기기 위해서 마이너스 rt로 양변을 나눈 거예요. 양변을 나눠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될 거고요. 식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t 하나는 있으니까 이제 생략이 소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식을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식은 y equal mx 플러스 b의 형태인 일반적인 1차 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y 값은 lnk 이게 값이고요. m은 기울기겠죠. 그래서 델타 h0 슬래시 r 이렇게 r분의 마이너스 델타 h 그 다음에 x는 t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온도분의 1. 그 다음에 b는 절편이죠. 엔트로피 값을 기체상수로 나눈 값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반응에서 k 값이 여러 가지 온도에서 측정하면 이 t가 변하게 되면은 이것도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식 자체가 t가 변하게 되면은 lnk 값도 변하니까 평형상수가 온도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에너지의 유용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성적인 유용성 이렇게 되어 있죠. 정성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물질들의 성질을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량적인 유용성 이거는 말 그대로 몇몰 대 몇몰이 반응해서 몇몰이 생성되느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일정 온도 및 압력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자유에너지 변화의 부호가 그 과정의 자발성을 결정해 준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예.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보고, 왜냐하면은 본래부터 일어나지 않는 과정에 대한 쓸모없는 노력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잘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다 해봐야 되는데, 해보지 않고도 계산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정량적인 유용성은 자유에너지 변화는 주어진 과정을 통해 행해진 일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 온도 및 압력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유용한 일의 양은 자유에너지 변화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의 양, 그게 델타 G 값하고 같아진다, 그 얘기죠. 어떤 과정에 대한 델타 G 값을 아는 것은 그 과정이 100% 효율에 가깝게 접근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단원을 마무리 짓는 어떤 결론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제가 강조를 하자면은 이 델타 G 값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0보다 작을 때는 자발적인 반응이다 라는 거, 이건 이미 써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반응이 잘 일어날 것이다, 정반응이 잘 일어날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요. 델타 G가 만약에 0일 때는 평형에 도달할 것이다, 이때가 바로 평형일 것이다. 그 다음에 델타 G가 0보다 크다면은 비자발적일 것이다, 또는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쉬울 것이다. 이 세 가지 이론들을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식, 적어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가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 공식 하나 하고요. 방금 앞에서 배우셨던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ln K, 이 두 개의 공식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바로 앞에서 풀었던 예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분하시는 정도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17장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